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또 불확실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반복돼 왔는데 과연 이번 결과는 노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앤 직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영건 운영위원장,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사실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결정이 됐는데 일단 이 숫자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교수님 어떠세요? 1.5%라는 숫자. 네, 어제 아마 오늘 새벽이죠. 예, 그렇죠. 노동자 위원들이 다 퇴장한 가운데 1.5%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이 됐고, 물론 이제 노조에서는 겉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년보다는 반발의 강도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파업 운운하고 그럴 텐데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건 내부적인 공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올해 같으면 한번 동결 정도 돼봐서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1.5%도 사실 역대 최저긴 한데 예. 그냥 동결 정도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세요. 1.5%도 연기준 월급으로 따지면 월급별 한 27,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의 이익 자체가 거의 폭 나가는 수준인데 예. 워낙에 지난 2, 3년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부담스러운데 1.5% 적은 액수 같지만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같은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저는 임금 수준보다는 최대한 고용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2010년대 초반에 유럽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아일랜드 같은 경우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다음 2011년에 최저임금을 11.5% 삭감한 경우가 있고요. 유럽 경제의 문제라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최저임금 22%까지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저도 사측에서는 삭감안을 내세웠지만 삭감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삭감은 그렇죠. 곤란하더라도 올해는 한번 동결하면서 그 대신에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조에서도 반발의 강도가 약한 상황에서 1.5% 이 정도 수준으로 된 거는 그나마 저는 차선책은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새벽같이 진통을 거듭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사실은 안타깝지만 130원 인상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노사 양측의 요구하고 달리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노동자 전체들 올해 최저임금 많이 올리기는 어렵다 이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것인가 했는데 이제 작년에 2.87%는 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1%대 전후에서 될 거라 이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130원으로 결정됐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든지 자영업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선택한 결정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IMF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최저임금은 어렵더라도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인상해가면서 전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좀 향상시키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좀 확인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공익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고요. 양쪽을 다 아우르는 안이 항상 공익위원들의 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도 1차, 2차 협상안들 모두 안 됐고 마지막 이제 심의 촉진 구간이라고 해서 또 했는데 네네. 그것도 좀 안 되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공익위원들의 마지막 안 이제 그것이 표결에 붙여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익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편을 들 수가 없겠죠. 들면 안 그러니까 되죠, 또 양쪽의 추를 좀 맞추려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1.5%라는 게 실은 IMF 외환위기 때 2.7%보다도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체로만 보면
실은 이 경영계에게는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IMF 때도 2.5인데 네, 지금 1.5밖에 2.7이었는데 1.5밖에 안 된다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노동계 쪽에는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도 0.4% 정도밖에 안 나오는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동결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어찌하든 최대치를 1.5를 했다. 그러니까 양쪽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뭐 공익위원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최대치의 1.5% 인상이었다. 또 이런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공익위원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쪽의 설명은 그러니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사실 최저임금을 높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소득을 높여줬을 때 자영업자들이나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보다는 일자리에 좀 방점을 줬다라는 설명인데 뭐 아무래도 이 코로나의 상황을 반영했을 때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선택은. 그래서 저는 아쉽다고 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정평론가 말씀을 IMF 때문에 낮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30% 이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OECD 국가 보면 지난 3년 동안 합치면 한 5% 정도 최저임금 올렸더라고요. 그럼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제가 좋았느냐? 아닙니다. 2% 내외의 성장에 불과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예측하는데 그건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라고 보고요. 되게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비관적인 수치를 이야기할 때는 처음부터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 연구기는 조금씩 이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금년에 마이너스 8% 9% 하는데 그 경제 GDP의 70%는 무역에 의존한 우리나라가 지금 교역량이 20% 이상 줄고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2%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내수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이너스 2% 훨씬 미만일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나중에 좀 이야기 나오겠지만 지금 이 최저임금 자체도 지키고 있지 못한 기업이나 네. 작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뭐 1.5%가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이것조차도 또 위반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제도하고 현실하고 괴리되는 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과감하게 한번 동결했으면 어땠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김 겁니다. 교수님 역시 동결이 좀 됐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저는 뭐 오히려 노동자 측에서도 내년에 또 할 이야기도 있고 왜냐하면 금년에 그 노동자 측만 퇴장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서도 두 사람이 퇴장했는데 이분은 이제 소상공인 네. 중소자영업체를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거기다가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좀 1.5% 올리게 되면 정말 그 고용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항의의 표시로 뭐 한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또 공익위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의 이야기를 고루 들어야지 또 사용자 측의 뭐 입장만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뭐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네. 어떠세요? 130원 인상을 동의해주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에서 예. 빨리 잘려나가는 것도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해서 지금 6배 정도 되고 있는 안정성도 떨어지고 예, 사실. 안정성도 떨어지고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을 여전히 동결해야만 하는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는 이유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측면에 있는 것이고 이제 자영업자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을 커버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조금 갈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작년에 2.87에서 뭐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 인상을 가지고 경영계에서 퇴정한다는 거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의 임금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국 경제의 그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축소지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인가, 소비를 줄이고 임금을 줄이고 다 줄이면 우리 경제를 어디로 갈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실제로 제가 뭐 노동계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노총 불참했습니다. 저는 뭐 대단히 안타깝고 이런 행태들 계속 보이면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도 질서를 갖다 재편해야 되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노총은 끝까지 앉아서 사실은 일정 부분 수준만 이해하면 좀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회의는 참여했는데 퇴장을 한 거죠. 퇴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사실은 인상의 금액보다는 노사가 좀 하쉬하는 모습 이것을 갖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사용자의 퇴장, 두 사람 퇴장한 것도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고 참석하지 못한 노동자도 안타깝지만 또 제도의 변경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작년에 2.87 올리고 1년 동안 그냥 거의 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올해 또 이제 뭐
이 정도 수준 1.5% 수준을 130 올리고 또 내년에 또 이 제도로 가지고 또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거 이제는 거의 그 수명이 다해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론님 말씀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도 부분까지도 예, 맞습니다. 이번 결정은 결정이게 되고요. 뭐 오늘 또 이제 주제도 있긴 한데 저는 그 최저임금을 한번 원점으로 결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진짜로 왔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실은 이제 999 해가지고 9명, 공익 9명, 사칭 노칙 9명, 9명 이제 이거 바꾸려고 뭐 또 전문위원 둔다 뭔다 했는데 이제 그래 봤자 이게 똑같은 형식이에요. 예. 이게 뭐 진짜 엎어치기 매치기였기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최저임금 결정을 1년이냐 2년이냐 이 기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산입 부분에 대한 얘기도 실은 지금 얼렁뚱땅 다시 뭐 복리후생금 정기사기금 이게 돼가지고 묘하게 가게 주인도 지금 최저임금을 얼마 줘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다시 한번 2년 전으로 되돌려서 정말 명확하게 시간당 얼마인지를 한번 하는 거 부분 또 뭐 15% 정도 지금 못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을 그거 어떻게 처벌할 거야 되냐는 부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업종별 차등 둬야 되냐만 이거를 한번 총망라해서 해야지 마치 최저임금이 7월 되면 그냥 뭐 기자들의 연례 뉴스처럼 또 누구 퇴장했다 공익위원들 안으로 결정됐다 8월 5일 고시 매일 뭐 몇 년째입니까 이게 20년 30년 이런 말씀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작년 거 그대로 기사 갖다 쓰고 숫자만 바꿔도 될 정도로 상황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장한 주체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는 이제 최저임금 결정은 정말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익위원들이 다 양쪽 눈치 보면서 나온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공익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말 나온 김에 아예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좀 우리가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도 개선에 앞서서 숫자 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초반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첫 해였죠. 2018년도에 16.4% 올랐고 그 다음에도 10.9% 오르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는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 2.9% 그리고 내년 것까지 해서 올해 결정된 건 1.5% 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균치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7.7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작 전에 보면 한 7, 8% 어간에 있었던 걸 보면 올해도 초반에 굉장히 급격했지 연평균으로 보면은 뭐 그전 정부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를 초반에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경영계가 거기서 반발을 하면서 더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논리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 논리, 그다음에 노사 간의 힘겨루기에서 정치적 부산물이다 보니까 조금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고 또 대통령 공약상 이럴 때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너무 지나치게 올렸다가 경제가 나쁘니까 또 지나치게 또 낮아지는 1%대로 떨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IMF도 더 떨어지는 일상인데 결국은 한 6, 7% 정도 꾸준하게 올렸으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좀 이따 우리가 결정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경제 논리로 기업이 지불 능력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제 논리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돼야지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노조 힘이 좀 강하면 좀 올렸다가 노조 힘이 빠지거나 혹은 경제 상황이 나쁘면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결정 체계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오는데 정치적 어떤 타협의 산물이 아니고 어떤 경제 상황에 근거한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활비 수준이라든지 혹은 경제 상황에 의한 어떤 결정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떠세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7%에서 8%대를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에서 이제 첫해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돼 가지고 16.4% 그리고 둘째도 이제 10.9%였죠. 최저임금 10,000원으로 가기 위해서 10.9% 인상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영업 대상자들한테 충격이 많았었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요. 두 번의 이제 2018년 자료에 나는 2019년 더 두 번의 인상 합쳐서 30%에 육박하는 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인상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작년에 2.9, 올해 1.5 이러면서 안정을 찾아간다. 이제 거의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한국의 경제 규조하고 맞춰서 가는 측면으로 돌입하지 않나. 그럼 이제 향후에도 이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인상률을 보일 거라 보세요? 그렇죠. 뭐 제처럼 뭐 장기 경제 성장률이 뭐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아니면 뭐 2%대 정도 수준 상황이고 물가 상승률 1%대 정도 상황이고 최저임금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올라간 이 구조 속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노사가 뭐 서로 경쟁적으로 많은 금액들 뭐 민주노 쪽은 1,770원을 갖다 제출했고 그렇죠. 또 경총에서는 뭐 8,410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제출했는데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제는 제도를 변경해도 될 정도로 와 있다. 실제로 제도를 변경해도 될 정도로 와 있고 또 한편으로 좀 제도를 단순하게 해야 된다.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 이 최저임금 그다음에 주유수단과 관련된 이 문제들 등등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구조 그다음에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 다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하는 쪽은 알지만 그렇죠. 자영업하시는 사이드에서는 모르고 특히 최저임금 받는 사람 또 제대로 잘 못 지켜지고 있고 또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례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또 저는 이게 뭐 감독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현장에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주수당까지 골치 아프니까 그냥 10,000원 받고 그냥 끝내는 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생하고 이게 현장의 정서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아들도 학원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냥 10,000원 받고 해결하는 그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급 10,000원 받고. 구체적으로 진짜 법대로 따지지는 않고 그냥 10,000원 받고 그냥 주유소나 이런 거 다 하자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법 위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뭐 따져보고 싶지도 않고 또 알바 자리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고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인데 이걸 좀 심플하게 가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를 갖다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과도하게 국민을 대표하는 노사를 대표하는 분들이 과도한 안들을 냈단 말입니다. 도저히 뭐 삭감 이거 가능하지도 않는 거고 1,770원 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 안 내는 이런 것과 관련한 대표성에도 이미 뭐 효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강력하게 하는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제도를 같이 개선하고 재정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국회가 가져가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노사가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좀 끌고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결정 방식을 진작에 바뀌었어야 된다. 사실 지금은 얘기를 하고, 매년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렇고 사실 최저임금을 주고 받는 거는 노동자와 사용자 측인데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캐스팅 보트는 공익위원이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은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항상 공익과 전문위원이 하게 될 바에라면 최초의 밴드를 공익위원과 전문위원이 먼저 제시하는 방식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노사가 최초 제안을 하지 않는 예, 근데 그 밴드가 지금 뭐 노동계와 올해 나온 것처럼 이러면 뭐 10,000원에서 8,000원 너무 벌어지지 않고 공익위원과 전문위원이 하면은 오늘 발표한 이런 방식처럼 정교한 그 명분들을 댈 거 아닙니까?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근로자, 뭐 중위소득 매세, 근거가 뭐 인구 상승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으로 해서 밴드를 굉장히 좁힌 다음에 그걸 놓고 노사가 모여서 뭐 결정을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협의하고 공익 결정이 안 돼요. 이게 33년 해봤지만은 너무 벌어져서 그 왜 합니까? 그럴 바에요. 그러니까 아예 전문위원이 좁은 밴드를 정하고 위에서 노사가 남은 밴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명분도 살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입김도 굉장히 덜하겠죠. 뭐의 목적 때문에 막 크게 올렸다가 또 뭐 때문에 작게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으니까 항목이. 그렇죠. 그런 안으로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늘 사실 사용자와 노동자 측 의견은 똑같습니다. 노동자는 임금 좀 더 받았으면 좋겠고 사용자는 인건비가 좀 덜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늘 간극이 크게 벌어지면서 사실 공익위원은 임금의 주체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사실은 정부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위원회 내세운 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인데 어차피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노동자위원들 퇴장하고 높으면 사용자위원들 퇴장. 결국은 그 공익위원들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 뒤에는 정부가 있다는 인정한다면 차제에 그냥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말씀들 하신 대로 임금 결정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말씀이 나온 김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도 물론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산식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고 우리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는 그 고도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한테 제대로 안 주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임금 최저임금 상승률도 뭐 6, 7%, 8%, 16%까지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2% 성장 어려울 겁니다. 저성장 시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 이상의 뭐 최저임금 인상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어떤 객관적인 잣대, 물가 상승률하고 전체 산업 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식을 만들어서 그 산식에 넣어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은 실제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그 산식에 대해서 논의는 많을지언정 인상률 10%하고 한쪽은 마이너스고 이렇게 다투진 않거든요. 산식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러면 충분히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또 뭐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업종별이라든지 혹은 그 연령별 차등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항상 우리 위원장님 비판하시는 게 최저임금이 1년 동안 뭐 하느냐는 거죠. 1년 동안 놀다가 딱 6, 7월 되면은 서로 전혀 다른 안 가지고 싸우고 찢고 볶다가 한쪽 퇴장하고 또 결정 내리고 이러지 말고 정말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일은 이제 뭐 해외 사례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좀 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그런 임금 결정 체계를 만들어내서 국민들 동의를 구해서 그걸 뭐 법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해마다 이런 갈등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가 보통 한 3월 말쯤에 장관이 이제 최저임금 심의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은 뭐 이러저런 과정을 거쳐서 한 6월 초쯤에 이제 논의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7월 14일이니까 한 달 반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논의를 하는데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간극이 크고 그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를 이뤄내려고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몇 번 해주셨고 그럴 게 아니라 뭐 6월 이후에 8월 이후에 이제 고시되고 난 이후에 저 장관이 심의 요청하는 내년도 3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안들을 이뤄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저임금법상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외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 정책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대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결정 딱 하나 하고 그 이후에는 조용히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구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더 크고 이제 공익안으로 처리되고 나면은 뭐 조금 있으면 아마 뭐 노동계 의원들이 또 사퇴한다고 기자회견 하겠죠 아마. 그러고 뭐 연례에 힘써로 규탄하고 뭐 이런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단히 소모적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상하다 이제. 저 사람들은 우리의 최저임금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자기들의 그냥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인지 거꾸로 또 경영자 대표들 쳐다봤을 때는 저분들이 정말 우리 경영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왜 저희 가서 저러고 있는지와 관련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답을 줄 때가 됐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논란이 거의 뭐 종식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구조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최저임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아까 예언대로 그냥 그 알바생과 이 자영업 사용자가 합쳐가지고 그냥 담합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법을 갖다 그냥 뭉개고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법 안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저임금 적용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 그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으면 좀 손을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란 허울 좋게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 결정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뭐 제안을 좀 해주신 게 공익위원회이 먼저 안을 밴드를 제공하고 그 구간을 제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합의를 논의를 하는 뭐 그런 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다. 매번 이렇게 할 거면 2년에 한 번 뭐 임금 결정을 하자는 얘기도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하자는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는 분명히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일단 많이 대거 들어가야 되겠고요. 당연히 정부 쪽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하나의 뭐 흐름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뭐 같이 포함을 해서 대신에 그 바로미터들, 팩터들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누구라도 봐도 거의 한 90% 정도는 거의 뭐 절대적으로 절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0%의 이런저런 뭐 정성적인 판단을 해서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다음 밴드를 좁히고 그리고 노사가 모이게 되고 뭐 이런 식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
높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의는 이제 업종별 차등입니다. 이제 이건 뭐 다음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실은 업종별 차등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최저임금은 무조건 단순 명료 딱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업종별 차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시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논의해야 될 게 지금 쌓여 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을 했지만은 그 산입범이 들어오고 나서 잘 모르고 사장님들도 아직. 뭘 얼마 줘야 되는지 잘 다 모릅니다. 받아야 되는 분들도 복리후생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하면 주유정이 되고 안 되고 그렇죠. 다 헷갈려요. 복잡하죠. 예, 그게 무슨 최저임금입니까? 최저임금은 딱 시간당 얼마 명확해야 받고 이게 최저 생계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명확한 과정을 이번에 1.5%라는 정말 IMF 때보다 낮은 걸 결정된 여기에 초점보다는 이제 다음 세상을 정말 봐야 될 그럴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차등화도 올해도 논의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안 됐죠 결과적으로. 매년 안 돼요. 근데 왜냐면 이게 폭 이거부터 해결하기가 큰데 그렇죠. 올해는 차등화 사실상 언제 논의도 안 합니까? 했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상 논의도, 논의도 그냥 안 하자고 네. 결정을 하고 간 건데 네. 차등화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늘 반발을 해요. 차등화를 둔다는 건 누군가는 낮고 누군가 높은 그 숫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가장 낮다는 표현인데 그게 말이 되냐라는 게 노동계 측의 설명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최저임금의 내셔널 미니멈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보다 더 작게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차등 두는 것과 관련한 고민이 있고 초기에 이제 지역 간 차등화 이야기했을 때 관련된 고민은 이제 지역별 또 차별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고 업종별로 차등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우리 업종은 무조건 차등을 받아야 돼 가지고 작게 줘야 된다 다 생각합니다 우리 업종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종별 차등화라는 게 뭐 숙박업, 예, 숙박업, 도매업 다 다른데 어디 업종도 잘 되는 또 대가 있고 잘 안 되는 또 직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이런 구조인데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서 가능한지 관련된 부분들을 국민들 의견 수렴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좀 실태 조사들, 전 국민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저임금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는지 정말로 주수당을 받는 비율, 그다음에 실제로 뭐 박예인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 정도 받는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서 보고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저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차등 적용은 사실 경영계는 원하는 좀 방향일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해외 사례를 쭉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시끄러운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서 이렇게 연구도 안 하고 또 이런데 그 뭐랄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의 지금 해외는 차등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노동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이렇게 작은 나라에 뭐하러 지역 구분을 두냐라는 뭐 차등화를 두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5,100만이고 네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고 작은 나라 물론 국토는 좁지만 그걸 또 인구 바라보는 규모나 시선도 경제 다르네요. 규모가 네.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고요. 세계 5대 제조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보니까 뭐 조그만 나라들도 보면은 산입 방식이 심플합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 혹은 전년도 전산업 뭐 임금 인상률 에다가 대입하고 이를테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한 번씩 그것만 가지면 너무 심플하니까 4년마다 특별 조정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또 변수를 두는군요. 예, 그렇죠. 일단 산식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고려할 요소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가감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들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차등 또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하거나 한두 개 정도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지역별 다 하는데 일본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역별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지역 차별 아니냐. 물론 이제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생활비 차이는 분명히 나지만 그걸 객관화하기 어렵지만 업종별로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보면 왜냐하면 업종별로 임금 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내가 풀타임 잡으로 가장으로서 하루 종일 또 제조업체 가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식당에 가서 단순하게 몇 시간 서빙하는 청소년들 파트타임을 하는 것들이 최저임금이 똑같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 요식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따라서 분명히 평균 임금이라든지 임금 수준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야 조금 이따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이런 최저임금의 보호에서 벗어난 16.5%의 우리 노동자들이 아주 최저임금 조사 못 받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주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 낮은 수준을 받고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불법의 탈을 쓰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업종별로 지금 우리 또 최저임금 법에도 보면 업종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근거가 없는데 업종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방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좀 더 스타디를 해서 내놓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조건 같은 뭐 어떻게 업종 임금 노동을 차별하느냐는 그런 단순한 논리 하나 가지고 논의 자체를 갖다가 지금까지 막아왔거든요. 논의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최저임금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산식을 도입하게 되면 해마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그 산식에 따라서 대입하고 뭔가 이 산식만 가지고 안 되는 특별 요인이 있으면 그걸 또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사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그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사실 자영업자나 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지금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들이 굉장히 해고가 많이 된 그러니까 고용직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특히 이 영세장업자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격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가게가 뭐 텅텅 비어 있거나 이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들을 혹시 임금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뭐 방안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영업 비율이 25.08% 정도 되니까 실제로 뭐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한 680만 명 정도의 자영업 시장에 계신 분들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줄여 나갈 것인가 관련해서 고민인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나오면은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노동시장에 나오면은 실업급여 짧게 한 8개월 정도 받고 나서 바로 뭐 퇴직하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뭐 그냥 준비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커피 전문점, 편의점, 뭐 치킨집, 통닭집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갖다 좀 제대로 해서 실업급여를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재교육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이런 재교육들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실직하고 나서 재교육해가지고 재취업하게 시키는 이런 구조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으로 가는 거죠. 편의점이 왜 어렵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운 거고 두 번째가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습니다. 한 자리가 한 집 건너서 편의집이고 한 집 건너서 통닭집이고 줄줄이 이어져 있는 카페들을 쳐다보면서 뭔가를 안 할 수는 없고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다 실패하고 나오니 이런 구조로 계속 둘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사설 그냥 그 학원에 그냥 뭐 방치돼 있는 이런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는 계속 많아지고 줄어들지 않는 이런 구조인데 이것을 갖다가 정부가 첫 번째로는 해결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주말 사이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뭐 100원, 150원 올리는 것도 힘듭니까? 물어봤더니 강력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100원 올리고 나면은 그다음에 뭐 기본금 100원 시급 100원 올리고 나면 잔업수당, 특근수당, 4대 보험료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만한 돈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도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215만 원으로 제한해 놔가지고 잔업하거나 특근을 갖다가 좀 한 사람들을 근로자를 데리고 있으면은 일자리 안정 자금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 폭을 좀 늘려서 예를 들어서 잔업하고 특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15만 원으로 해가지고 좀 지급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데 실효적으로 중소기업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는 폭은 되게 좁혀놔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것을 해결해야지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정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케어하고 가거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걸 좀 문호를 넓혀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자리 안정자금도 주고 있고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을 해서 요즘에 또 특히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많이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최저임금 논의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구조조정 이제 어떻게 너무 많은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많은 연구를 해보면 이게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영업에 대한 부분의 구조조정. 첫 번째는 뭐냐? 기존 자영업들이 아니라 벤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창업을 하게 되는 그 시장이 열리는 거.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죠. 어렵죠. 많은 교육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입니다. 이분들이 임금시장으로 편입되려면
우리가 막 기존 뭐 정규직 비정규직 없이 미국식 막 그런 시장으로 가야 되는. 근데 둘 다 굉장히 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직장을 잃은 분들은 계속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을 뛰어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없죠. 예, 지금 생계를 유지할 네. 방법이 다시 임금 못 갔죠. 그렇죠. 예, 직장 못 들어가죠. 뭐라도 그렇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기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선뜻 자영업 구조조정 얘기를 못 꺼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못 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이분들이 연착륙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책무는 분명히 정부에게 또 있을 것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한 번 넘어져서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앵커께서 이런 자영업자들을 임금 시장으로, 임금 들어오게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느냐는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점점 더 대기업은 고용을 줄일 거고요. 그 대기업 임금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 로봇 보급률이 세계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이게 뭐 기계로 대체하고 AI가 대체하는. 그럼 뭐냐? 우선 그래도 기존의 노동시장에 임금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노동자들, 정규직들, 뭐 흔히 386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 기득권 어느 정도 놔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쉽게 얘기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줘야 퇴직한 사람들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물론 큰 이야기죠. 근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기존에 자영업 하던 분들이 다시 노동시장, 임금 노동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첫 번째 대과제는 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고 둘째는 뭐 창업이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물론 이제 통계치마다 조금 다른데 이른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계형 창업이 있고 기회형 창업 혹은 기술 창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나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뭔가 특화되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의 기회를 엿보고 뛰어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계형 창업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이라고 우선 뭐 놀 수는 없으니까 급한 대로. 그런데 뭐 70% 이상이 생계형 창업이라고 아닙니까? 생계형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뭐 3년 이내에 실패할 확률이 70~80%거든요. 그러면 뭐냐? 저도 요즘 이제 제가 후배들 직장 과거 다니던 직장 후배들 만나보면 너 지금 내일 당장 직장 그만두면 할 일 있어? 좀 아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준비해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나가서 식당 차리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일이 있을 때, 잡이 있을 때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기술형 창업 혹은 기회형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기업에서도 그걸 말릴 것이 아니라 장려를 해야 됩니다. 꼭 정부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에요. 기업에서도 한번 고용한 사람을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년퇴직할 때 가면 그 사람 임금 수준도 굉장히 높고 임금 피크 제가 되게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계속 끌어안고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기업에서도 계속 이 신진대사 물갈이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뭐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상당한 기간 준비를 해서 나가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줄 책임은 꼭 정부에만 있는 것이 기업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가 앞으로 당분간 쉽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력 없는 생계형이 아닌 경쟁력 있는 기회형 창업을 해야 돼. 그러면 본인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직장에서도 지원해야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고 뭐 교육훈련 그런 다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사후 약방문으로 뭐 그냥 자금 지원만 계속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체계적이고 그 민간 업체와 그 관이 협력을 해서 그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 짜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자영업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뭐 치킨집 저희가 뭐 커피 전문점 이런 거 말했지만 요즘에 워낙 맛에 또 민감한 분들도 많아서 치킨 하나 제대로 튀어내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뛰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폐업으로 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제 명예퇴직이나 이런 부분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장을 나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은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넘게 오른 수치인데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구직급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올해는 사실 정리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 지금 고용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뭐 당장 이제 뭐 4월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구조 속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금액이 늘어난 것들이 이제 금액도 좀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지급 기간도 1개월 늘리고 이러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조금 강화된 거죠. 사실은 많이 강화되지는 않는데 조금이라도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떻든 지금은 여전히 뭐 이제
실업급여 시장에 한 1,300만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자 2천만 명 기준으로 하거나 취업자 2,700만 명 기준으로 하면은 여전히 아직 사회적 안전망이 들어올 그런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많죠. 있다. 그래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야 되고 이 금액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금액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그리고 실업했을 때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뭐 어설프게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창업 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야 된다. 그래서 OECD 국가들 평균 한 20개월 이상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또 한편으로 요즘 뭐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논란도 있고 또는 뭐 3년 동안에 뭐 3번씩 6개월 받고 6개월 직장 다니다 4개월 받고 이런 것과 관련된 일부의 노이즈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크게는 실업급여를 통해 가지고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을 갖다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금액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좀 인상시켜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짜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미국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도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 잘 돼 있고 실업급여를 잘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지만 미국 경제의 역동성은 여전히 사회적 안전망이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평론가님? 우리 뭐 지금 기금 고갈되는 얘기도 있고. 네. 하고 주긴 아마 줘야 되고요, 사실. 고용보험 기금도 이제 고갈 문제가 네. 닥쳤습니다. 물론 닥치게 된 결정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휴직도 지급량이 많이 그렇고요. 늘어났고요. 너무 많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최저임금도 제도 개편 얘기했지만 이참에 이 실업급여도. 구직급여, 이 실업급여 자체도 이제 큰 틀에서는 손볼 때가 왔다라고 됐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포용 복지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젠가요 오늘 그 뉴스 중에 어떻게 3년간 기술적으로 3회를 탈할 수가 있을지는 정말 그렇게 하려면 힘든데 3년간 예.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3번 받았단 말이죠. 3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한 2만 9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서 지난해가 한 19,000명이었으니까 훨씬 늘어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정말 휴직하고 바로 해야 했다고 휴직하고 해야 되니까 그건 상당히 좀 의도적인. 물론 그분들 중에 의도적에 아닐 수도 있지만 의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대목이고요. 또 하나가 이게 공적 부조의 성격도 있지만 과연 고용보험 요율을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이제 실업급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대중화가 된다면 진짜 해야 될 부분이 또 많거든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는 그동안은 약자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또 어느 시점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데 좀 실업급여도 그냥 구직급여 부분도 그냥 놔버린 것 같아서 이러다가 기금 고갈되면 세금으로 또 메우게 되고 또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여기도 좀 일할 대목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진짜 시스템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업급여 시스템을 개편해 저는 이제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강화하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이 제한되었으니까 저는 사회 안전망은 실업급여하고 그 젊었을 때 실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은퇴했을 때 노령수당 여기 포커스를 맞춰 이거 위주로 강화해야지.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은 그렇게 취약한데 이것저것 가지수가 너무 많고 예측 불가능한 선심성, 일회성, 휘발성이라고 하는 휘발성 예산은 뭐 청년수당 그것도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요. 재정 자립적 가장 낮은 데서 또 군수들 뭐 자기 선심 쓰느라고 막 쏟아붓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모아가지고 이 두 가지 실업수당하고 노령수당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뭐 이게 예외적인 경우로 하지만은 이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징벌적인 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건 발을 못 붙이도 그래야 사람들이 시스템을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뭐 안심하고 이런 그 뭡니까 그 보험 같은 걸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체계하는 찬성인데 그 대신에 너무 이렇게 잡다하게 있는 사회 안전망을 좀 통폐합해서 예측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서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 유연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셋째로는 결국은 우리 386 혹은 베이비 부모들 기득권 세력이란 말씀 좋은데 기득권 계층이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인구는 자꾸 지금 줄고 있는데 고도 성장기에 나서 자리를 차지하고 와서 뭐 연공수를 인정받으면서 고도 성장기 임금 인상을 다 누리고 있고 지금도 직장에서 이분들도 노조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 386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직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야 되고 뭐 전체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의 총량은 제한되는데 이분들이 워낙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양산되게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양보가 기득권을 필요한데 해야 그걸 위해서는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예. 과도한 임금 인상을 뭐 자제한다든지 혹은 과감하게 직무급을 도입해서 연공 서열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한 만큼 해낸 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도 성과에 물론 대해서. 과정에 엄청난 진통이 따르겠지만 우리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합의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손을 대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봅니다. 네, 뭐 저희 지금 토론 진행되는 동안도 세 분이 말씀해주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고용시장, 노동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는데 정부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세 분 출연해 주셨을 때 제가 눈이 들었던 거는 결국 일자리는 민간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민간이 좀 하게끔 독려하려면 결국 경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까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고민이고 결국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충돌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40대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네. 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40대 제조업에서 일자리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 특별 지시로 기재부가 TF를 띄워가지고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겠다는데 아직 그 일자리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을 정도로 또 뭐 다른 부분들이 주목받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핵심의 주체는 기업이고 일자리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놔야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투자로 가는 것인데요. 결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대를 닦는 것이죠.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기업이 과감하게 핵심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고 또 투자에 대해서 재정적, 세제적 지원을 해주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든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경쟁에서 탈락한 노동자들 또 자영업자들을 갖다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들에게 또 적절한 이런 이 재정을 지원하거나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정말 기업들은 시장에서 뛰어다니게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시장에서 뛰어다니게 하고 그 대신에 사회적 안전망 속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충분히 보호하게 하고 그런 기업들은 또 그 자유롭게 뛰어오는 만큼 충분한 세금을 내고 이런 구조로 짜야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체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아까 386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는데 이게 386 세대가 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정규직 별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뽑고 이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정규직들만 이 직장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게 386 기득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년 연장 뭐 생산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위해서도 이 임금 구조로서는 기업이 못 버텨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청년 채용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아들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들의 일자리를 생각했으면은 지금 현재 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은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양보하고 내어놓고 길을 기울여야 된다. 특히 뭐 공공 부분에서 먼저 그런 자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의견도 좀 짧게 들었겠습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19 다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포스트 코로나는 많은 경제 문법도 바뀔 것 같고 고용 시장의 문법도 분명히 바뀝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 큰 그림 포스트 코로나 때 정말 진짜 고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판을 깔고 정말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학 초빙 교수, 정영건 운영위원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